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해서 핑크라벨 균형 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예, 오늘은 그 4.29 재보궐선거 지역 후보들 만나는 기획 그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서울 관악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세 후보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기호 순서대로 인터뷰를 할 거고요. 선거법, 방송법에 의거해서 각 후보에게는 정확히 5분씩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부터 연결하겠습니다. 5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뵙네요. 오신환입니다. 예. 자, 5분 시간을 드리고요.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 네거티브 캠페인 하시면 제가 즉각 제재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먼저 지금 성완종 리스트, 이거가 세간의 관심인데 판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예, 뭐 없다면 거짓말이겠고요. 뭐 어찌 보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또 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젊은 정치를 표방하고 새롭게 관악을 변화시키고자 일꾼으로서 출마를 했는데 그런 낡은 정치, 기성 정치로 인해서 제가 조금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예. 그건 여당의 후보로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예. 이번 선거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로 주민들이 좀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맞서서 지역 일꾼론을 내세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은 지역 일꾼론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뭐 이 지역은 27년간 야당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치나 이념 정치 이런 정치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내팽개치고 발전은 뒷전으로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진정 주민을 섬기면서 민생 정치를 통해서 관악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일꾼으로서 지난 10년 동안 주민들과 함께 지역 정치를 통해서 성장해온 저 오신환이 적임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금 대표적인 지역 공약 같은 건 어떤 게 있죠? 이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낙후되고 정체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주거의 문제, 교통, 교육, 뭐 안전 여러 가지 뭐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경전철 신림선과 난곡선 이런 조기 착공의 문제 벌써 1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고시촌이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앞에 예. 사실을 존치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통해서 공정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시존치 공약을 제가 내걸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이상규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죠? 구통진당 소속 전 의원이죠. 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담 같은 거는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뭐 이제는 다 경험을 했고요. 지난 3년 전에 뭐 야권 단일화라는 이름 아래 세상이 뒤집힐 듯이 소리쳐 외쳤지만 예. 지금 현재의 모습은 크게 큰 틀에서의 야권은 분열돼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 소수 정당이 또 단일화를 통해서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손 치더라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번만큼은 지역의 일꾼을 선택하는 그런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지금 아까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그 공약이 1년짜리 국회의원한테는 너무나 큰 공약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늘 주민들께 말씀드리는데 예. 27년 동안 못한 것을 제가 1년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초능력자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여쭤본 거예요. 인식이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 관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예. 이번만큼은 꼭 지역의 일꾼을 선택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지금 앞으로 이제 일주일 남았나요? 네네. 예, 그 정도 남았는데 어떤 선거 전략으로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선거는 뭐 전략이라기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일꾼에 대한 적임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진정성 있게 주민들한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손잡고 호흡하면서 지역의 많은 현안 사업들을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해왔거든요. 예. 그 진정성을 이번만큼은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예. 또 그런 호응이나 기대가 너무나 많이 저한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오신환을 선택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1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예,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관악의 주민 여러분, 이번 선거 이제 중반을 넘어서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 관악의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선거입니다. 지난 27년간 야당이 독주해온 그런 선거 이제 마감하고 관악의 희망과 그리고 관악의 발전을 위해서 젊은 일꾼 저 오신환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크게 밀어줘야 관악에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만큼 관악의 새로운 희망, 젊은 일꾼 오신환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직도 20초 남았는데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예, 그렇습니까? 예.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 신림역에서 주민들 만나고 있는데요. 예. 관악의 새로운 변화를 제가 몸으로 체감하고 있고요. 예. 이번만큼은 중앙정치, 이념정치가 아니라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 반드시 되리라 알겠습니다. 확신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였고요. 자,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 연결합니다. 정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역시 감사합니다. 5분 시간 드리고요.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 네거티브 캠페인하면 즉각 제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먼저 지금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어떻게 선거 초반과 비교해서 민심 향후에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죠. 뭐 최근 이런저런 조사 결과로 보면 수치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예. 역전의 발판이 만들어졌다. 예. 그렇게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 영향을 실제로 느끼고 계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성완종 리스트가 꼭 이것만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 선거 운동을 할 때는 예. 이게 이 서민들 좀 먹고 살게 좀 해주라. 예. 그러면서 이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그 소위 문고리 3인방에 의한 그 국정농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뭐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적 여론이 있었는데 이게 터지니까 이게 뭔가 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 증폭시키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예. 지금 현재 이제 여론조사의 다양한 수치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군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이제 거기 이상규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이상규 후보가 사퇴해가지고 본인한테 좀 더 유리한 어떤 정치 지형이 형성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이상규 후보가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 지지층이 누구를 더 선호할 거냐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일단 뭐 새누리당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예. 뭐 저하고 정동영 후보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는. 예. 또 투표를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건 선거 연대는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저요? 예. 네, 그렇죠. 뭐 저는 네. 처음부터 선거 연대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고 저희 당 문재인 대표도 말씀을 명확하게 하셨죠. 알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이번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네. 혼자 힘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를 기대한다고 봐요. 예.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본인이 갖는 강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강점은 다른 후보와 이제 차별에 대한 지점인데, 예. 정동영 후보하고 비교해 보면은 아무래도 지역 연구, 지역의 뿌리가 강하다라는 게 큰 장점이고요. 예. 우리 또 오신환 후보와 비교해서 보면은 제가 상대적으로 국정 경험이 풍부하게 있다. 예. 김 대통령님도 모셔봤고 노무현 대통령 말 그대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 적통의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지역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예.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공약 말씀해 주시죠. 대표적인 공약. 예, 저는 교육 공약과 이 교통 문제 해결 이 두 가지를 크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 지역 주민들 중에서 이 중고등학교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되게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떠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찾아오는 교육 환경이 좋아서 찾아오는 관악구 만들겠다 해서 좋은 중고등학교 만들기 운동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사업을 지금 더욱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 관련해서는 신림경전철, 남궁경전철 문제를 우리 박원순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정확하게 약 1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당부해 주시죠. 예. 이번 선거는 지금 관악구만의 선거가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전국의 우리 국민들의 눈이 관악을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언론 보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선거의 승패가 이번 전체 보궐선거 승패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선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번 선거의 정치적인 의미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그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성완종 리스트로 드러난 것처럼 이 정부가 부패 위에서 탄생된 정부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명확한 경고를 해줘야 경고를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줘야 이 정부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2년 8개월 만이라도 좀 숨통을 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에게 힘을 모아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을의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였고요. 이어서 계속 관악을 지역에 출마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무소속 정동영 후보 만나봅니다. 정모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윤 교수님. 예. 저기 시간 5분 드리고요. 네거티브 캠페인 인신공격은 이제 참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성완종 리스트 판세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제 무소속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은 국민 모임,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민 모임 지금 창당 과정에 있죠. 예, 성완종 게이트 실감하죠. 지금 사실 선거란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결국 그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불판이 시커매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질문을 던지면 갈아야지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럼 그다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해도 다 이해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없는 사람도 먹고 살게 하는 정치, 없는 사람도 먹고 사는 정치 해달라는 건데 알고 보니까 여전히 기성 정치는 돈 주고받고 기득권끼리 끼리끼리 하는 그런 정치라는 데 대한 불신과 분노 이걸 실감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저 이상규 후보가 전 후보죠.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떤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진보 유일 후보가 돼버린 겁니다. 개혁 진보 유일 후보. 사실 후보는 사실상 지금 1대1로 정리됐거든요. 새누리당 하나 그리고 이제 새정년이냐 정동영이냐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선거에서 3파전에서도 야권이 항상 승리한 야권 불패 지역입니다. 그건 뭐냐면 새누리당이 3분의 1로 묶여있기 때문에 나머지 65%에 달하는 야권 지지자가 누구를 대표로 보느냐 하는 건데요. 이 관악을의 유권자들은 광주에서 새정년이 패배하면 독점 체제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관악을에서 정동영이 승리하면 기득권 정치판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몸으로 느끼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권 대표가 새정년으로 나온 후보냐 아니면 정동영이냐 하는 거기에서 지난 주말부터 확연한 쏠림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정동영 후보께서 생각하실 때 본인에 있어서의 가장 큰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실패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건 강점이 아니죠. 약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실패했고 아파봤기 때문에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 실패한 이후 아래로 내려갔고 아픈 사람들과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현장에서 함께 했습니다. 관악을은 눈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서민과 약자의 눈물이 흐르는 곳. 제가 여기에 출마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저의 정치 신념을,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치를 이곳에서 펼쳐보고 싶은 포부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공약 지금 내세우고 계신 지역 공약 같은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지역은 여기 보면요. 화장실이 없는 집이 1000채가 넘습니다. 헌법 35조 위반입니다. 쾌락한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헌법 위반인데 이런 걸 방치해 놓은 것. 강남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가 800여 세대 되는데요. 도회 직전입니다. 이윤보다 안전, 돈보다 사람, 세월호 이후에 외쳤는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잖아요. 이것 당장 안전진 실시하고 주민 이주하고 그리고 지원대책위원회, 시민대책위원회 만들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일부에서는 1년 정도의 임기를 가진 국회의원들의 공약치고는 굉장히 좀 큰 공약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 선거판의 의미는 지역 일꾼론으로 이제 새누리당이 좁혀갑니다만 선거는 심판이고 기본적으로 없는 사람도 먹고 사는 정치를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은 없는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끝났고 복지국가도 돈 없으면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재벌 증세, 부자 증세로 가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야 모두 예. 부자 증세, 재벌 증세 말하지 않고 있는 것. 정동영이 나온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죠. 지금 이대로가 좋다가 새누리당입니다. 또 지금 이대로도 뭐 괜찮다가 지금 새정치연합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158석에다 한 석 더해주거나 130석에다 한 석 더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이대로 안 된다고 하는 국민이 이겨야 판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정동영 후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근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태환 선수의 도핑 문제 말입니다. 이거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이게 또 뭐 다른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 김모 병원장, 이 내비도 주사를 투약했던 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됐었죠. 예. 어제 이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공판장에서 김 원장, 이 내비도 주사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시술과 다르기 때문에 내원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고 미리 동의를 구한다라고 진술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박태환 선수도 이 똑같은 절차로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박태환 선수에게 이 사전에 내비도 주사의 성분을 알려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박태환 선수의 그동안의 주장하고는 상반되고 있고요. 또 이 박태환 선수 내비도 주사 한 차례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김 원장은 이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 이 두 차례 내비도 주사를 투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 의사는 뭐 자신이 일종의 희생양이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병원장이었던 이 김모 원장은 이 국제수영연맹 청문회를 앞두고서 이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을 필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엄정한 사법 절차를 통해서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청문회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잘잘못을 엄정하게 가려야지 된다. 이 말에 속듯 이 자신이 이 박태환 선수의 징계를 경감받기 위한 희생양이었다는 불만을 이 간접적으로 표시한 진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태환 선수의 주장과 김 원장의 주장이 이게 엇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예. 그렇다면은 이게 진실 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다음번 공판에 이제 박태환 선수가 나오죠. 거기에서 또 얘기를 우리가 들어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주사를 맞은 횟수하고 금지 약물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거든요. 근데 김 원장과 박태환 선수의 주장은 서로 상반되고 있습니다. 이 다음 공판은 6월 4일에 열리는데요. 이 검찰 측에서 이 박태환 선수와 박태환 선수의 전 매니저 그리고 박태환 선수에게 병원을 소개해준 뷰티 컨설턴트하고 간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좀 잘 좀 주목하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대호 선수 얘기 좀 해보죠. 홈런 연달아 터뜨렸죠? 예, 이 소프트뱅크의 이대호 선수 어제 이 라쿠텐과의 경기에서 3회 솔로 홈런에 이어서 또 5회 또다시 투런 홈런 뽑아냈습니다. 이대호 선수 활약에 힘입어서 이 소프트뱅크가 7대1로 승리했고요. 한신의 오승환 선수도 요코하마전에서 5대3으로 앞선 9회에 등판했는데 이 삼진 3개로 아웃카운트를 모두 잡아내면서 시즌 7세이브, 세이브 부문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프로야구에서는 한화의 그 캐쳐죠, 포수 정범모 선수 좀 실수한 모양이죠. 뭐 인생은 다 실수하는데. 어이없는 실수였습니다. 이 한화의 포수 정범모 선수 5회 말 2사 만루에서 하나 투수 유먼이 풀카운트에서 볼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심판 판정이 있기도 전에 이 스트라이크로 삼진을 잡았다고 착각하고서 이 공을 1루에 던지고 그냥 덕아웃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굉장히 성질이 급하셨네. 경기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2루 주자가 그냥 홈플레이트로 들어와가지고 이 득점에 성공했고요. 이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이 LG로 넘어가면서 LG가 10대0으로 이겼습니다. 또 다른 경기에서는 이 넥센도 두산에 12대0 영봉승 거뒀고요. 이 삼성이 NC를 5대0, SK가 KT를 9대3으로 눌렀습니다. 이런 경우 보셨어요? 과거에? 이걸 보통 보운헤드, 이제 머리가 나쁜 이제 그런 실수라고 하는데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죠. 아주 특수한 경우가 발생했네. 자, 오늘 새벽엔 유럽 축구연맹컵 챔피언스리그 4강 팀이 가려졌죠. 이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하고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가 이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했거든요. 이 바이에른 뮌헨, 이 포르투갈의 FC 포르투를 홈 2차전에서 6대1로 크게 이겼고요. FC 바르셀로나도 이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을 1, 2차전 합계 5대1로 이기고 이 4강에 합류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였었나요? FC 서울하고 중국 광저우 에버그란데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가 있었는데 중국 축구 팬들이 엄청나게 몰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며칠 전서부터 드러나는 현상이었는데요.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 축구 광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중국이 축구로 떨쳐 일어난다는 이 축구 굴기를 선언했는데 이 중국 팬들의 이 원정 의원이 만만치 않은 규모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FC 서울과 광저우의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가 있었는데요. 광저우 팬들이 무려 6천여 명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원정 응원을 왔습니다. 중국인지 한국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였고요. 이 FC 서울이 광저우하고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또 다른 이 경기에서도 이 수원 삼성이 일본의 우라와 레즈를 2대1로 이기고 이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평론가였습니다. 비가 온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므로 고객님들의 독촉 전화가 많은 힘든 날이다. 아직 나에겐 12분의 기사님이 있다. 비를 이겨내야 한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잡사바 롯데리아 강정버거. 롯데리아.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계절의 여왕 5월 가평 자라섬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의 강연 2015 자라섬 불꽃 축제. 티켓 문의는 인터파크 1544-1555.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뛰며 꿈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더 아이답게 내일 더 자유롭게 넷파키즈. 바리스타 공유의 초간단 카누 레시피 공유. 카누 싱글샷을 만든 후 따뜻한 우유를 부어주면 부드러운 카누 라떼 완성.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카누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레시피와 만나세요.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국제 뉴스 속에서 한국을 봅니다. 국제시장. 예, 국제 뉴스 알아보는 순서 국제시장인데요. 오늘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훈 편집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말이에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남미 순방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남미 순방 일정 일단 이게 간단하게 하도 많은 곳 여러 나라 다녀가지고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번에는 남미의 4나라를 방문하시죠. 예. 지난 많이 알려진 대로 16일 날 출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이제 도착을 하죠. 콜롬비아에 도착을 해서 이틀간 이제 방문 일정을 소화를 했고요. 18일 날 그 두 번째 방문국인 페루로 이동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21일 이제 세 번째 방문국 칠레로 이동을 했. 이제 이미 도착을 하셨겠네요. 예. 다음 날 칠레 정상과 만나고요. 24일 날 마지막 방문국 브라질에서 지우마 후세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양국 현안, 미래 투자 확대 이런 것들 논의를 하고요. 25일까지 이제 머무르게 되고요. 그리고 27일 출국해서 우리나라는 26일 날 현지에서 출국을 해서 우리나라는 27일 날 귀국을 하시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 남미가 사실 이게 24시간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굉장히 멀죠. 굉장히 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 네. 근데 예를 들면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방문국이었지만 네. 우리 입장은 좀 많이 지지해주는 전통적인 우방국. 그렇죠? 네. 예. 1950년 그 한국 전쟁 당시에도 남미 대륙에서 유일하게 우리한테 이제 군사 원조를 해준 어떻게 보면 혈맹이죠. 그러니까. 예. 현재는 그 남북 간 동시 수교국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진작에 62년도에 국교를 수립을 했고 북한이 그 남미 국가들하고 88년도에 많이 수교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88년도에 수교를 해서 이제 동시 수교국인데 남미 국가들 중에서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국하고 비교적 제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 흔히 좌파 블록이라고 불리는 남미 대륙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 우익 성향의 정권이 계속 지금 집권하고 있는 나라고요. 예. 그래서 FTA 같은 그러니까 국제 무역도 활발해서 오히려 그 남미 다른 나라들로부터는 그 약간의 그 견제를 받는 그런 일도 이제 있을 정도로 예. 국제 사회하고 관계가 좋은데 한국하고도 아시아 국가에서 이제 처음으로 FTA 협정이 타결이 된 상태죠. 지금 아직까지 발효는 안 되고 그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발효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딴 데는 뭐 즉각 발효가 다 잘 되던데. 그렇죠. 이게 이제
안 되는 이유를 보면은 이게 콜롬비아 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콜롬비아 정치권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콜롬비아가 이 대한국 무역 관계에서 보통 좀 지금까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산 품목에 대해서 이제 수입 규제도 이제 많이 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권에 이번에 이제 FTA로 이게 풀린다 그러면 정치권의 반발이 크겠죠. 근데 아마 지금 전망을 하는 거 보니까 연내에는 의회가 승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있던데 우리 입장에서는 주요 그 자동차 수출 국가이기도 하고요. 콜롬비아가 이미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 다른 주요 그 국가들과 FTA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미국하고 유럽하고 FTA 맺은 이후에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꾸준하게 좀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만 놓고 보면 FTA가 빨리 체결되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좋겠죠. 지금 고관세가 너무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뭐 일단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통령 방문은 이번이 이제 두 번째죠.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방문을 했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렇군요. 이 콜롬비아 자주 그래도 우리나라 국가 원수가 자주 가네요. 두 번째 정도 되면은. 네. 예. 근데 두 번째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 방문국이죠. 페루. 네. 예. 페루하고는 이미 FTA 체결한 거죠. 네. 체결했고 발효도 지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1년에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해서 이제 발효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양쪽 우리나라하고 페루 무역 규모가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페루도 콜롬비아와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 남미에서 비교적 그 우파 강세 국가인데 그 이번에 그러니까 2011년이었죠. 그 우말라 대통령이 36년 만에 이제 좌파 정부를 출범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남미 좌파 블록에 벽돌 하나를 추가를 한 셈인데 예. 뭐 남미 정치가 다 그렇지만 페루도 역시 그 백인 중심의 그 소수의 기득권 세력이 정치라든가 경제, 언론 이런 데들을 장악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메스티조 그러니까 혼혈인종이 수적으로는 다수인데 그 삶의 질적으로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죠. 그래서 현 대통령 우말라 대통령도 원주민 출신이고 전통적인 이제 좌파 출신인데 그 남미의 그 피지배 계층의 정치 의식 성장과 함께 그 출범을 했고 기대를 안고 있는 그런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공항에서 말이에요. 네. 이렇게 쭉 보면은 공항 영접하는 단계부터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영부인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남미, 중남미 정치 사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네. 어떤 분은 저 나라는 그 여성이 대통령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영부인 정치가 아주 두드러져 보이더라고요. 페루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뭐 남미에 보면은 그 여성 대통령이 많죠. 일단 예. 남미 ABC라고 부르는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렇죠. 다 여성 대통령이고, 근데 여기 페루는 물론 대통령이 남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말라 대통령인데 특이한 게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인이 나딘 에레디아라는 사람인데. 정치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뭐 보통 그래요? 예. 국내적으로도 그러니까 페루 국내적으로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국내 정치에서 영향력이 크다 하면은 보통 우리 대표적인 경우가 과거에 그 클린턴 대통령 때 영부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 그런 정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힐러리 클린턴 전 영부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실세 영부인이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만 이 에레디아 부인 같은 경우 이름도 벌써 이게 아까 우말라 대통령 이름이 우말라인데 우말라 부인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에레디아 자기 본래 이름을 그대로 쓰는데 본래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본래 정치인이어가지고 그리고 정치인 커플이네요. 맞습니다. 캠퍼스 커플? 국회 캠퍼스 커플이죠. 예. 그렇죠. 과거에 프랑스 지금 대통령이 있죠. 그 올랑드 대통령의 전 연인이었던 그 세골렌 호가이알 그 사람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래서 이제 실세 정치인이고 그래서 현지에서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우말라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지지도 이렇게 할 정도로 진짜로요? 예. 야, 독특하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진짜 한 배를 탄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지도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고 그 정도로 영향력이 굉장히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날 텐데 섭정하냐 그러고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 굉장히 좀 설친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정치적인 문화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여기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이 남미 정치의 특징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그 친미 성향이 강하다.
이건데 요새는 좌파 블록이 또 많이 생겨서 반미 성향이 강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계추처럼 이런 성향을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잘 모르시는 분의 경우는 남미 하면은 친미 굉장히 그 가까운 그러다가 최근에 또 좌파 블록 남미 지도를 보면은 전부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거의 콜롬비아를 제외하고는 콜롬비아하고 몇 개가 있는데 이제 그 제외하고는 거의가 붉은색인데 이 역사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정권들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미국의 집요한 그 와해 전략 이게 이제 심증만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공개된 문헌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사실이 증명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인권 침해라든가 비민주적 행태 이런 것들이 그 난민들로 하여금 반미 감정을 자극을 하게 됐고요. 특히 그 친미 성향의 기득권 세력이 부패라든가 탐욕 이런 것들이 결국 그 90년대에 전후로 해서 그 남미의 좌파 정권들이 집권을 하게 이제 만든 거죠. 그 뭐 도미노 현상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쓰라미다 이렇게 밀려온 건데. 하지만 모든 국가들이 다 똑같이 반미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좌파 국가들 중에서도 그 우고 차베스 전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 같은 경우처럼 극단적인 좌파 그리고 반미 이런 데서부터 룰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그러진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온건 좌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우파 세력이 강세인 나라고요. 그 대체적으로 보면요 남미가 이 반으로 나눠가지고 태평양 쪽, 그다음에 대서양 쪽 국가들이 약간 성향이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태평양 쪽하고 이 다른 쪽은 대서양 쪽 좀 다르다. 태평양 얘기 나왔으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 멜코수어라고 그러죠. 이 남미 공동시장 그리고 퍼시픽 알리언스 태평양 동맹.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경쟁 관계 이거하고도 좀 이 일치한.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양쪽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라고 그러죠. 이거는 95년도에 공동시장을 완성하자 이렇게 목표를 해가지고 91년도에 출범했는데 뭐 아직까지 그게 뭐 이렇게 많은 그 완성 단계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지금 처음엔 4개국이었다가 지금은 베네수엘라까지 해서 이제 5개국 회원국이 있죠. 이들 국가들의 이제 근데 좌파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이 보호무역 쪽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경제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동맹 관계 이런 쪽으로 가니까 여기에 대항해서 2012년에 만들어진 게 이제 태평양 동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이렇게 4나라가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그 박 대통령 순방 4개국 보시면은 공교롭게 멕시코를 제외하고 이들 태평양 동맹 회원 국가들 3나라가 들어가죠. 콜롬비아, 페루, 칠레. 그래서 이 3나라들인데 이들의 목표가 남미 공동시장이나 남미 그 보호무역 이런 게 아니라 자유무역 뭐 경제통합 그리고 이제 국제교역 활성화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가 돼가지고 이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지금 92%가 관세가 좀 철폐가 된 상태고요. 2020년까지 100% 무관세 영내 교역을 좀 목표로 하고 있죠. 지금 멜코수어 그 남미 공동시장 그 좀 보호무역 쪽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영내 국가들하고 개별적인 무역 협정 이거 근무하고 있죠. 반면에 퍼시픽 알리언스라고 얘기하는 쪽은 개별적으로 제3국하고 자유무역 체결 이게 가능하고 지금 이런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4개국 모두 그러니까는 그 태평양 동맹 4개국 모두 미국하고 FTA를 체결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라든가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페루하고는 이미 돼 있고 칠레하고도 이제 발효를 앞두고 있고요.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아세안 10개국하고 인도하고도 체결 좀 준비 중 굉장히 그 대외 무역에 적극적이고요. 태평양 동맹이. 그다음에 그 아시아 출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다른 그 브라질이랑 이쪽 그 동쪽 국가들과 달리 비자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이쪽 굉장히 그 대외 무역이라든가 대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쪽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2개의 이 경제 공동체 이게 규모는 비슷한 건가요? 지금? 규모가 뭐 넓게 보면 비슷하지만 이게 그러니까는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인구가 메르코수르의 경우에 2억 7천만 그다음에 태평양 동맹이 2억 1천만 명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지만 비슷하죠. 뭐 5천만이면 더 엄청나네. 예. 예, 크게 보면 비슷하지만 그래도 메르코스루가 여전히 많죠. 그다음에 그 GDP 규모를 봐도 메르코스루가 여전히 많습니다. 3조 3천억 달러. 예. 태평양 동맹 2조 달러 이 정도 규모니까 메르코스루가 여전히 규모가 크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메르코스루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좀 경제 침체기를 겪지 않습니까?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성장률이 1%대에 지금 머무르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 태평양 동맹 국가들은 경제 성장률이 좀 높거든요. 5%대까지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태평양 동맹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그 TPP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범태평양 그 무역, 자유무역 여기다도 굉장히 그 태평양 동맹이 적극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세계의 주목을 더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두 개의 경제 공동체가 있는데 이게 뭐 보완 관계일 수도 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 두 개가 이제 보통 언론에서는 대립 관계로 많이 보도를 하는데요. 미래를 보면 대립 관계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 두 나라 여전히 남미의 거대한 시장 아니겠습니까? 태평양 동맹 국가들이 이 브라질 시장을 버리고 밖으로 나간다는 건 상상하기가 어렵죠. 지금 멕시코도 여전히 그 브라질과의 교역 확대를 계속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들 두 경제 공동체가 그 하나의 남미의 두 실험 무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언론도 결국은 통합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남미 공동시장과 태평양 동맹 이 두 개의 관계는 보호주의, 개방주의 그런 대립 관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남미 공동시장 회원국에게 태평양 동맹 시장은 어떻게 보면 가장 서로 간에 굉장히 중요한 교역 파트너죠.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는 남미 공동시장이 라틴 아메리카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GDP의 58% 차지하죠. 그 다음에 태평양 동맹이 35%. 그러니까는 두 개 합치면은 뭐 93%가 되나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 두 블록이 절대로 이제 대립할 수 있는 그런 구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두 실험 무대다, 보완 관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런 시장들 잠재력이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무한한 그런 국가들 아니겠어요? 자원도 많고. 그렇죠. 자원이 워낙 많고.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이제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워낙 거리가 멀어가지고 뭐 상대적으로 좀 다른 경제 블록에 비해서 우리가 좀 등한시한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잠재력이 엄청난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뭐 경향이지만은 K-팝을 비롯해 가지고 한국 문화에 대한 남미에서 사실 한국이라고 하면은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는데 최근 들어 가지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잠재력이 높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문화적 시장으로 볼 때에도. 그렇죠.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장 효과가 나온다기보다는 굉장히 지속 가능한 뭐 천년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바쁜 와중에 페루 방문에서 K-팝 동호회 대표자들을 만나서 15명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규모라든가 무슨 비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날 시간을 내서 만나셨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남미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시장으로서의 잠재력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결코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다음 주부터 개편이라서 또 우리 임상훈 위원하고도 여기서 또 이 작별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한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긴 시간 아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즐거운 자리였고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제 국제 관련 뉴스가 그렇게 많이 비중을 두질 않는데 굉장히 YTN에서 긴 시간으로 보장을 해주셔서 아주 좋은 국제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렇죠. 맞아요. 많이 안 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시간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국제시장 지금까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훈 편집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라면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에는 돼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 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재림 오빠는 어땠어? 난 스웨트. 넌? 난 딜리셔스 했는데.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에 빠진 송재림 김소은 커플이 사탕 타령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사탕해? 그럼 다운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전체 이용가. 소영 씨, 요즘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어바네이징 코렉터로 관리하고 있어요. 안티에이징. 예전엔 시간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제 스트레스, 유해 환경으로 인한 도시형 노화까지 빈틈없이 관리해요. 아이오펠 어바네이징 코렉터. 빈틈없는 안티에이징, 이게 답이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지금은 기온이 조금 낮습니다만 낮부터는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씨라고 하죠. 여러분, 봄 길지 않습니다. 한껏 느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